내년에 반도체가 어떻게 될까요? 2027년까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만 생각하셔도 저희가 뭘 해야 되는지, 투자를 할 때 뭘 봐야 되는지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장축은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아, 두 가지 축이 두 가지입니다. 예.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셀프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셀프를 소개하라고 하는 줄 알고. 네. 예. 그렇습니다. 웅달 책방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레몬 리서치에서 요기, 조기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면서 이거 터는 사람이고요. 네. 시장 얘기 그래도 조금 지겨운 주시장 얘기, 네. 뻔한 얘기를 해도 좀 재밌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좋습니다. 많이 이뻐해 주시고 네. 그래서 좀 그 약간 좀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다가 결국에는 이 큰 채널, 네. 거성 같은 채널에 제가 아닙니다. 입성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또 고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요즘에 좀 증시가 약간 네.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불안불안하기도 한데 좀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잘 못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정신이 별로 없고요. 특히 저희가 그래도 작년은 무지 험했었죠. 네. 2022년도는 그런 장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장에 책을 내버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잘 낼 리가 네. 있나요? 그 차용주 소장님하고 네. 같이 공조로 책 냈다가 쫄딱 망했고요. 관련된 내용도 다 틀리고 망한 게 다행입니다, 차라리. 네. 그렇게 험한 장을 보내다가 네. 올해 들어서다 보니까 좀 작년에 너무했어. 우리 이제 좀 뭔가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도 물론 이제 물가는 떨어지는 것들 확인하려고 무조 노력을 했고 거기다가 약간 시장이 자생력을 갖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이렇게 고금리인데도 어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어떤 특별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AI 처음부터 움직였고 로봇이나 또 관련된 sek터들이 그냥 막연하게 숫자는 당장 찍히진 않지만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럴 때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섹터와 테마 관점 쪽으로 이끌어지면서 시장이 반등해서 그래도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긴 힘들어요. 네. 근데 벌써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런 종목 장세의 섹터 상세의 성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환호하기 시작했죠. 그중 핵심은 2차 전지였고.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게 다 지금 보여주는 실적보다 앞으로 보여줄 거긴 한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구체화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쪽이 오히려 좀 더 고무돼서 움직였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마 상반기 때 좀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과 나 역시나 주식 작년에 그렇게 깨졌는데 회복한 게 없어 라고 했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성장에 대한 관점을 얼마나 내가 구체화시키고 내 나름대로 정립화할 수 있었느냐 네. 여기에 따라 달렸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차이가 무지 커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 그냥 한두 배 차이는 모르겠는데 이걸 잘 타서 그대로 다 이끌었다라고 하게 되면 배수가 뭐 거의 엄청나죠. 5배, 10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주식 투자를 작년에 고생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이렇게 격차가 큰 거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끝이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빠지기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스토리와 함께 시장이 바라보는 방향들은 계속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지수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여기라는 거는 네. AI 로봇 2차 전지 이런 성장을 보여주면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상상력과 그리고 내에 대해서 그 밸류를 지금 직접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다 비싸다가 논리가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거에 대한 이제 확장이 돼가는 과정 쪽에서 지금 이걸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들은 네. 지금보다는 앞으로 레벨업이 될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이제 구체화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시장은 저희가 좀 크게 좀 수익이 나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가치 투자 네. 그리고 저평가 밸류 싼 거 이걸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인가요? 저도 좀 해봤는데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그리고 아마 많이 나와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출연하셨던 많은 패널들에 대해서 뭐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을 내보신 분들은 좀 배수가 크게 버신 분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뻔하게 봐서 야 이거 진짜 싼데 싸니까 계속 사야지 라고 하다가 싼 게 그냥 싼 거예요. 싼 걸로 끝나요. 네. 싼 걸로 2, 3년 계속 갑니다. 그러면 나는 기회비용은 여기다 갖다 놓고 시장은 다른 쪽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스토리와 어느 정도 성장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맞아요. 나오는데 난 여기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허탈해지죠. 주식하기 싫습니다. 그럼 진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지금이라도 에코프로 사요? 뭐 이런 것들. 네. 그렇게 말씀드릴 땐 그냥 에이 저 숫자도 안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주식이 그런 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고 배웠어. 라고 하지만 막상 여기서는 움직이는 건 이쪽인데 뒤늦게 이제 100만 원대 넘어가서는 지금이라도 사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 증시를 할 때 가장 핵심은 그게 맞습니다. 약간 성장의 개념이 담보된 주식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차이가 크게 날 겁니다. 앞으로도. 네. 근데 그게 같은 어차피 위험 자산을 대응한다라고 하는데 위험 자산을 보는데 너무 안전하게 간다? 이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한다. 그러면 내 총 자산에 10이 그러니까 10억이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 중에서 내가 1억 정도는 충분히 위험을 누릴 수 있겠어라고 하는 쪽에 베팅하게 되면 그 위험을 가늠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것과 같이 커질 수 있는 거를 베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그게 더 잘 또 끌어가게 되면 이런 성장 스토리가 맞게 되면은 내 자산을 배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그러니까 잠재력이 큰 쪽이 이런 주식시장의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성이 있는 섹터는 지금 조건에서 보실 때는 주어진 조건에서 보실 때는 뭐 AI, 로봇, 2차 전지 이런 쪽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솔직히 지금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못합니다. 그래요? 네. 대한민국의 가장 일단 앞으로 영속성이라는 문제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산업이 계속 커가고 꾸준히 성장하고 하려면은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합니까? 인구가 좀 필요하죠. 네. 근데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인구 소멸 국가입니다. 그럼 지금 0.78명에서 지난달 0.7명. 예. 와,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못 낳는 겁니다. 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다른 나라 아주 인구 문제가 심각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1.12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아이들이 커서 한 20년 뒤까지 본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노후가 됐었을 때 완전히 지금 역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인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산업에 대한 성장을 얘기한다. 이건 일단 뭐 내수는 완전히 죽겠죠. 그러면 그부터 모든 걸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일수록 인구가 적어지는 거를 보완하면서 같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이런 섹터들. 이게 지금은 당장 꿈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왜 꿈인 것 같고 숫자 안 나오는데 대기업들 뭐 삼성부터 다른 대기업들은 왜 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인수하고 막 투자하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단순히 그래요. 그냥 저건 뭐 그냥 테마주겠지. 테마주와 트렌드는 차이가 나는데 트렌드로 가기 시작하는 거에 대한 어떤 좀 게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럼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그냥 인공지능에서 지금 내가 써보니까 오픈 AI에서 챗GPT 가지고 쭉 써보니까 그냥 그게 다네. 그래서 뭐 물어보면 답해주고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큰 맹점이죠.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AI가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이만큼 중에 요기입니다. 네,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많은 것 중에 앞으로 이제 산업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어떤 해당 산업에 들어가서 성과를 낼 것들은 지금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쪽 같은 경우도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이게 결국에는 또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성과를 높여갈 거고 또 비용들을 줄일 거고 그렇죠. 인건비도 떨어뜨릴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죠. 엄청 투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몇백억을 사고 막. 몇백억은 기본이고요. 요즘 보니까 조 단위로 움직입니다. 조 단위로. 네,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도 몇십 조가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맞아요. 예, 결국에는 1년에 이제 1조 이상씩 벌기 시작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선점을 했다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생성형,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 그 단순한 한 섹터에 불과합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저희는 거기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볼 때 우주항공에도 AI가 붙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예전에 나사에서 이제 항로 계산할 때 보면 달의 중력과 네. 저 문과입니다. 네. 네. 이걸 계산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뭐 궤도를 그리고 이런 걸 다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네.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 슈퍼컴퓨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거 맞춰가기 시작하고 네. 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AI가 알아서 이제 그런 거죠. 나 지금 만약에 달까지 가는데 여기서 계산한 거는 그냥 5초 안에 나와버리겠죠. 그런 것들이 다
확인되는 모든 섹터에 다 AI가 결부된다라고 되면 섹터에서 AI가 결부돼서 그게 산업 생산력을 높여가는 네. 회사가 있으면 그걸 사야 됩니다. 그게 가장 또 좋은 생산력. 그렇죠. 그럼 실적이 더 훨씬 좋아지겠죠. 네. 아니면 그거를 결부돼서 나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업체들 이것도 사야 되고요.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도 무궁무진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빅테크는 뭐 계속 좋을 수도 있겠네요. 빅테크가 이번에 부각받았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고금리다 보니까 나머지 다 힘들어요. 네. 현금이 없다 보니까. 또 현금도 거의 차입해서 성장하려고 스타트업들이 막 노력했는데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조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좋은데 힘들어. 근데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현금 창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현금과 그걸 가지고 힘든 기업을 아예 그냥 덥석. 네. 요거 싸게 나오면 사야 되겠는데 그런 거 덥석하고 네. 거기다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또 격차를 더 줄이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 지금 AI를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2차 전지 잠깐 나중에 여쭤보고 네. AI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AI 뭐 대장주 이러면 보통 다 엔비디아 꼽잖아요. 네.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거품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AI 산업의 시작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네. 엔비디아 주가는 거품이고 AI 혁명은 뭐 시작이고 뭐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분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네.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횃불을 이렇게 딱 드는 이런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그리고 불이 밝혀지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왜냐하면은 이걸 볼 때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산업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보면 3단계가 있어요. 학습을 해야 되고 학습을 한 걸 가지고 내용을 다 받아다가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 그러니까 즉 연산하는 거죠. 네. 결론을 내려갑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된 결론을 가지고 결과 나중에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2단계 쪽에서 지금 열광하면서 엔비디아 쪽에 주문량이 GPU 칩으로 막 몰아가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학습의 지금 초기 단계가 지금 막 이루어질 시기예요. 네. 나도 지금 다 데이터 가지고 학습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다 우리도 AI가 필요한데라고 하는 2단계입니다. 아직 추론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추론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더 폭발하는 얘기겠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초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가장 어떤 변화가 나면 예전에는 저희가 PC를 가지고 뭐 연산을 한다, 슈퍼컴퓨터다 그러면 CPU를 많이 썼습니다.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은 CPU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CPU도 느려요. 예, 그러니까 GPU가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를 시각적인 거 가지고 그냥 찍어서 바로 그걸 인식하고 그걸 이제 학습하고 그러니까 GPU로 딱딱 시각적으로 그냥 다 소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많이 또 소요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기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GPU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학습을 통해서 계속 이제 쌓아가기 시작할 텐데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너 이렇게 머리가 나빠 이런 얘기하죠.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네. 기억력이 뭡니까? 메모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GPU 있고 그거를 또 처리하는 GPU가 있고 거기다가 이거를 단기든 아니면 또 영속성이든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또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서 저희가 하이밴드 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HBM이 거기서 탄생합니다. HBM.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TSMC가 하는 것은 코어스라고 그래서 또 패키징하는 방법이 다르고 삼성은 iCube라고 그래서 가운데다가 GPU 넣고 이렇게 둘러싸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은 다른데 결국에는 이게 GPU 하나 갖고 안 되는 거고요. 이 메모리까지 합쳐놔야 이제 정식 얘기하는 저희가 얘기하는 뭐 H100 이런 식의 엔비디아의 패키징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착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만 크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업체도 확 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성과를 잘 냈다고 하는 SK 하이닉스도 참 줄을 잘 섰어요. 네. 원래 이거 단수 쌓는 거 이거 뭐가 돈이 될까라고 그래서 그냥 방치했던 게 삼성전자는 우리 할 일 많아 그냥 저건 사업부 알아. 먼저 삼성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해서 이거 혹시 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잘 해놨더니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에서 가져와봐. 그래서 퀄 테스트 하니까 괜찮은데 또 할 데가 없어요. 삼성한테 하려면 삼성 바쁘다고 다른 거 우리는 바쁘다 뭐 평택 P4 뭐 P5 이거 막 준비하는데 저 상관없고 이렇게 했다가 뒤통수 맞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뒤늦게 따라가는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준비 좀 잘했다가 하이닉스한테 좀 천운의 기회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건 지금 산업의 초기고 같이 막 크는 또 하나의 변화인데 마침 또 여기가 그나마 다행인 게 이건 또 한국의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바닥이에요. 네, 진짜 잘못하게 되면은 이거 길어지게 되면은 그 영향력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약간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HBM이에요. HBM이죠. 아 그렇게 매출이 커요? 아직까지는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는데 아직 지금 해봐야 매출의 2~3% 전체 매출의 2~3%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게 보통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게 올해 같은 경우 2배,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30% 이상 성장할 걸로 이 GPU와 HBM에 대한 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같이 결부되는 메모리 반도체가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2~3%에서 만약에 커지게 되면 올해 2배면은 뭐 6~7% 될 거고 거기다가 내년에 또 30%면은 10%가 두 자릿수 확정 넘어가죠. 지금 JP모건에서 나온 리포트 보게 되면은 2027년 가게 되면 25에서 30%까지 차지할 거로 봅니다. HBM이요? HBM이요. 그렇게 커져요? 그렇게 커집니다. 와. 이게 한 3년 뒤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리고 또 HBM의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와, 엄청 고부가치네요. 고부가치죠. 양도 많이 나가고 가격도 그러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게 메모리 라인은 일정하다 보니까 이거 HBM이 또 돈 되고 잘 나간다 그러면 그걸 팔겠죠. 근데 그러면 반대로 야 우리 예약했던 DDR5는 왜 안 줘? 아주 바빠서 못 줘. 근데 감산했어요. 거기다 감산까지 한 기조다 보니까 가격도 이게 안 떨어져요. 이러다 보면.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우리 너 사갈 거지. 오케이 그러면 사갈 테니까 제발. 그러면 이제 서서히 감사를 풀기 시작하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가격은 확 다 뛰어 있습니다. 내년에 반도체가 어떻게 될까요? 네, 2027년까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만 생각하셔도 지금 저희가 뭘 해야 되는지 투자를 할 때 뭘 봐야 되는지는 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약간 성숙기 느낌도 있고 너무 사이클도 많이 탄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가치를 덜 받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와, 이 인공지능 혁명을 통해서 한국에 기회가 온 거네요. 기회가 온 거고 가장 안 좋을 때 또 기회가 온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전기로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볼 때 이제 두 가지 축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그냥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반도체는 미국에서 반도체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해요. 칩을 얘기하거든요. 돌아가는 두뇌와 관련된 얘기를 칩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칩에 보조를 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 쪽을 저희는 반도체로 알고 있죠. 근데 원래 그게 반도체가 맞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70% 이상 더 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또 빠지면 안 되는 쪽이죠. 근데 이쪽이라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업황 사이클이죠. 두 번째는 성장성인데 사이클은 지금 가장 바닥일 때 지금 재고 많고 적자 보고 있고 바닥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정점을 찍었다 이제 돌아가는 게 언제 돌아가느냐 막 이걸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의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성장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성장이라는 거 별로 없다가 만약에 보게 되면 다 클라우딩 컴퓨터를 쓰기 시작하면서 서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왔던 그런 변화. 그리고 또 그전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요즘 웬만한 노트북보다 더 스마트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에 조금 요즘 나온 갤럭시 S23 한 16기가 될걸요?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우리 PC는 한 8기가 이 정도로 해도 뭐 쓸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지금 다 고성능 컴퓨터 하나씩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돼서 그때는 스마트폰이 성과를 냈고 그다음에 서버용이고 그다음에 우리 먹거리가 뭐지 하고 고민하면서 그때 한참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얘기 또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새로운 게 또 탄생한 거는 진짜 큰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에서 바닥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꼭 염두를 하시고 지금 반도체 투자를 할 때는 가져가셔야 될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AI 반도체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AI 반도체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도체에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가 좀 헤매신 분들, 그 손해 보신 분들은 이 쳐다보지도 싫고 그렇죠. 다 2차 전지로만 가고 싶고 그래서 2차 전지랑 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떨까? 뭐 그런 질문도 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이제 댓글이 댓글 분위기가 워워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매번 나는 이렇게 맨날 잘 안 되고 깨지지? 라고 했었을 때 제가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바꾸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달라지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항상 성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장축은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두 가지 축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저희가 그러잖아요.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만 막 보고 거기를 하게 되면 반도체 저거 안 되는 사업이야 그러면 이거 쓰러지잖아요. 맞아요. 2차 전지만 홀로 못 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반도체가 쓰러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코스피와 함께 움직이는 지수단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 붕괴되는 거 원하지 않고 또 2차 전지 너무 올라니까 그거 안 되라고 생각하고 반도체만 이렇게 보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이 같이 어떤 때는 이게 강하고 어떤 때는 이게 강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축이 어떤 시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움직여줘야 대한민국 증시는 씁니다. 또 레벨업이 될 때마다 이 안에 있는 그러면 두 축들이 또 실적도 좋아지고 또 밸류가 더 레벨업 되는 걸 밸류를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한쪽으로 보시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저라면은 5대5나 아니면 지금은 약간 반도체 쪽에서 업황 바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또 이쪽은 어느 정도 좀 아직은 갈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가격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약간 6대 반도체 6, 2차전지 4 이 정도로 보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냐 아니냐, 뭐 아니면 도식으로 하나를 선택할 게 아니라 다 같이 보는 게 좋다. 그러면 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성장을 알고 산업의 분석과 함께 같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가줘야 대한민국이 국뽕에 찬 사람으로서 같이 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